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는 오는 5월 19일 화요일 오후 4시에 대한민국 증시 이번엔 진짜 대세 상승인가라는 주제로 증권가연회를 개최합니다. 아직은 B급 주식이지만 멀지 않아 대한민국을 앞장서서 이끌어갈 A급 주식으로 우뚝 설 주식을 찾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이번 강연회는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지하 1층 강당에서 개최되며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향영 전문위원, 한국경제TV에 출연 중인 트리플 플러스 이승원 대표가 강사를 맡아 2시간가량 진행됩니다. 참가 대상은 메리츠종금증권 계좌 보유 고객으로 행사 당일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 금융센터는 여의도 IM투자증권 빌딩에 있습니다. 네이버 지도에서는 IM투자증권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문의하실 전화번호는 02-6098-6611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 동안 우리 시청자분들 매일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시작합니다. 이항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이승원 대표? 많이 피곤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금요일 날 장 끝나자마자 네. 또 가서 또 출장 갔잖아요. 출장 강의? 네네. 1박 2일 출장 강의 끝나고. 네. 네, 그리고 또 일요일 날 또 미팅하고. 일요일 날 또 방송도 하셨잖아요, 어저께. 네네네. 어저께도 자기 방송을 9시에 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래서 9시에 딱 키니까 익숙한 애도 나오는데 갑자기 복장하고 전투복 같은 거 입고 나와서 어딘 쫓아간다? 게릴라 뭐 이런 거 하더라고. 짜증 훅 나는데 아는 애가 한 명 나오는 거예요. 네. 여기 예전에 여기 있던 친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볼라다가 보니까 훅 잠들었네. 그래서 너무 또 일찍 잤잖아요. 네. 그래 낮잠도 잤거든 어저께. 네. 눈 뜨니까 오늘 또 2시 반이야. 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일어난 지 벌써 거의 뭐 10시간 돼가는 것 같아요. 엄청 피곤해. 또 졸려요 지금이야. 네네. 그건 그렇고 시장 어떻게 보고 있어요? 시장이 오늘 좀 재미가 없죠? 오늘 뭐 종목에 대한 차별화가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실적에 대한 영향이 아주 강하게 시장에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급락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시작하자마자 뭐 대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엑세스바이오, 그다음에 모베이스, 그다음에 또 지금 보게 되면은 급락하고 있는 종목군들 보게 되면 전부 다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비엔지 스틸 뭐 이런 기업들 전부 이제 실적이 좋지 않게 발표가 되니까 급락가 바로 대우조선도 마찬가지고요. 대우조선은 실적이 뭐 좋지는 않습니다. 급락은 일단은 급락은 아니지만 급락은 아니죠.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실적이 안 좋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급락하는 종목군들이 급명하게 갈리고 있고요. 여전히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오늘 시작하자마자 코롱생명의 티슈젠시 점상이야? 임상 3상 들어갔다 점상, 코롱도 점상, 그리고 또 지금 보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에서 그러면 실적이 나올 쪽은 여기밖에 없지 않느냐.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화장품 이런 쪽하고 이제 일부 IT 이제 장비주나 부품주 이쪽으로만 시장에 대한 수급이 극명하게 이 세 군데로만 딱 쏠리는 나머지는 데서 자 이제 별 볼 일 없는 이제 그런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강한 것들을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느낌이 있는 것들은 모르겠어요. 제가 우기는 것 같죠. 뭐 우기는 건 주장이니까요. 우기는 건 그런데요. 지금 보면 비싼 거가 잘 가요. 아모레퍼시픽 다시 오늘 과감하게 7% 확 올라가잖아. 8% 올라가고요. 롯데칠성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롯데칠성. 이거 롯데칠성은 술만 갖고 올라가는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은요. 이거는 롯데그룹에서도 결국 액면부라는 게 나오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 물론 개인적으로 이제 완전 뭐 회사에서 뭐 얘기한 적도 없을 거라는데요. 저는 하여튼 고가주들에 갈 거라 그런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고요. 여기 보면 뭐 목표가 롯데칠성, 현대증권에서 목표가 300만 원 얘기했네요. 그래서 목표 주가 뭐 음료 부분 빠르게 벌써 HMC 투자증권 뭐 290만 원 뭐 이렇게 등등 얘기하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저는 하여튼 비싼 주식들 이런 것들인데 제가 선호하는 비싼 주식 중에 제일 재미없는 게 저거야. KCC. 저는 KCC가 왜 요만히 꼴인지 모르겠어. 네, KCC. 네, 언젠가 가야 되는데 실적 분명히 안 좋았어요. 네. 실적 계속 안 좋게 나왔는데 1분기도 안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하여튼 KCC 이런 것도 좀 가야 된다는 좀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여튼 KCC는 1년째 관심 있는데 안 올라요.
전혀 티도 안 나. 하여튼 하여튼 그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또 수구로 보면은요, 아침부터 물론 코스닥이 700대 유지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오늘 아침부터 지금 현재까지 벌써 260억의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 제법 적은 건 아니거든요. 네. 코스닥에 순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는 반면에 220억 순매수인데요. 수급 좀 체크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 대표? 이거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그 수급이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외국인 매수가 장중에 들어오긴 했습니다만은 네. 장 마감 이후에 이제 그 네. 매매 동향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네. 외국인 같은 경우 4,800억 가까운 네. 4,799억의 네. 순매수로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거는 삼성생명에 대한 블록딜이죠. 신세계에서 이제 삼성생명 이제 블록딜 네. 진행이 됐고요. 기타 법인 쪽에서의 자금이 마이너스 6,500억.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이 이걸 갖다 이제 사가는 네네.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 투신이 골고루 다 사갔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놓고 보게 되면 저쪽을 볼까요? 삼성생명. 네. 생명을 보게 되면은 네. 뭐 투신이 금액으로 놓고 보게 되면 네. 금액으로 봤을 때 투신이 1,000억. 네. 그다음에 외국인이 4,400억의 물량을 삼성생명 물량을 떠갔다 이렇게 네.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어쨌든 간에 신세계는 그 실탄을 네. 아주 강하게 장전을 했습니다. 네. 담당자분들은 네. 큰일 좀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층, 두 층 갖고는 네, 안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네. 신세계 본관 건물 한 건물이랑 네. 용산 역사 2개층? 이거 좀 애매하거든요. 거기다가, 그 자존심, 그 용산 역사라 그래. 네. 근데 현대백화점에 삼성동 현대백화점 2개층? 이건 아니거든요. 모르겠어요. 현대백화점이 어떤 또, 대응을 내놓을지. 이러다가 보면 63물땡 전체로 면세점 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네. 이 신세계가 자금을 계속해서 확보하고 있는데 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첫 번째가 이제 그 2조 6천억, 그러니까 네. 작년부터 시작해서 5월 말까지 확보한 자금이 2조 6천억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내년 초에 이제 강남점, 부산 센텀시티 네. 여기 증축을 지금 이제 마무리하고요. 네. 그 돈으로 뭐 하나 이렇게 봤더니 그 다음에 이제 김해점도 또 하나 새로 오픈을 한대요. 신세계 백화점. 그 다음에 네. 내년 하반기에 하남 유니온스퀘어, 그다음에 네. 대구 복합 쇼핑몰 오픈할 예정이다. 네. 동대구 복합 쇼핑몰, 동대구 돈 되나요? 되나 봅니다. 신기한데요. 그리고 또 지금 마음대로 판단하시는 네네. 걸로. 네. 밑으로 쭉 보게 되면은 네. 지금 보게 되면 복합 쇼핑몰, 네. 교회용 복합 쇼핑몰 가보고 제가 이거 된다 네.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디요? 교회용 복합 쇼핑몰, 교회. 교회. 네.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있는 복합 쇼핑몰에 대한 형태인데 이게 인천 청라, 경기 안성, 그다음에 고양 삼성에도 지금 이제 오픈을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 위성 도시에 있는 분들이 되게 애매하거든요. 소득은 서울하고 똑같은데 소득 수준은 서울하고 똑같은데 이제 쇼핑몰이나 이런 거 할 때가 이제 마땅치 않죠. 그러면 어렵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충분히 네. 이런 이제 유동 인구들을 이제 소화하기 위한 네. 이 교회형 복합 쇼핑몰에 대한 이제 오픈을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 거기에 그게 안 들어가야 된다. 뭐요? KTX 여기 근처에 없어야 돼. 음. KTX 여기 근처에 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네네. 왜냐면 KTX 근처에 있으면 그냥 30분, 1시간이 쑥 서로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승원 대표 얘기한 대로 약간 위성이고 애매한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면서 뭐 잘 차려놓고 요즘 문화 위락 시설 많이 해놓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의 그런 문화 이런 것들 하면 그런 것들은 아주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세계 듀티프리, 네. 그 신세계 DF를 설립을 해갖고 네. 백화점 명품관 전체를 서울시내 이제 면세점 후보지로 결정. 네. 신세계가 수건 사업으로 줄곧 관심을 둔 면세점 오너인 네. 정영준 부회장의 미래 전략 산업으로 적극 육성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지금 이쪽 그 신세계 DF 이것이 이제 명동 그쪽에 과연 될 것이냐. 네. 이분이 상당히 관심인 것 같습니다. 그게 뭐 누군가 뭐 하여튼 어쨌든 뒤늦게 뚫어들었는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네네. 일제 와서는 이제 증권사도 네네. 호텔신라가 1순위다 무조건 1순위다 이런 말 못하지. 그쵸. 네, 왜냐하면 큰 형들 막 들어서고 이러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하여튼 8개 중에 2개인데요. 늘 그렇지만 아무도 모르는 판이거든요. 아무도 모르는 판이니까 하여튼 진짜 그거에 뭐 그걸 이게 될 거다고 찍고 매매하는 건 뭐 전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그 전에는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되는 거죠. 계속 그런 뉴스거리는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일단은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하여튼
앞서 이제 코롱생명과학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제약주 오늘 뭐 좋죠. 한미약품, LG생명과학 이런 것들 뭐 다 괜찮고요. 나머지는 제가 잘 모르니까 안 보니까 잘 모르겠고 롯데칠수뿐만 아니네요. 롯데 제가 이런 건 거래가 하나도 안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강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얘기 나왔던 대로 신세계가 이제 금요일날 고점에 딱 대부분의 음봉 나왔잖아요. 네. 아니, 음봉 아니면 뭐 십자선이라거나 뭐 그런 거 나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오늘 다시 신세계 좀 회복하고 있고요. 신세계 이러다 보니까 현대백화점은 안 되나? 현대백화점은 6%, 7%, 현대백화점은 마이너스 1% 이런 정도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일단 시장의 일단 큰 줄기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참 그건 그렇고 면세점은 제가 어저께 그 탐방 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인데요. 어제도 역시 제일 많은 데는 역시 아이오페 이런 거 많고요. 네이처 리퍼블릭 많은데 이제 한참 때는 이제 막 피크가 지났잖아요. 5월달에 초에서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많지는 않던데 근데 롯데 거기가 워낙 커요. 워낙 큰데 하여튼 여전히 뭐 화장품 많고요. 어떻게 또 그런데 또 서원 간 친구를 제가 데리고 갔어요. 너도 한번 탐방 가보자 해갖고 지난번에 김성훈 그 친구가 김성훈 팀장 과장이 형님 한번 저도 한번 면세점 한번 데려가 주세요 해서 너 혼자 가도 된다 그랬더니 전 뭐 비행기 티켓도 없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무식한 놈아 비행기 티켓 없어도 된다. 근데 끌고 갔더니 막상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어. 왜요? 갑자기 중국 애들이 좋아하는 게 저거거든요. 2년째인데 우린 지금 말 떠드는 애들 있잖아요. 달팽이. 그러면 달팽이 그 있잖아요. 얼굴팩. 갑자기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어. 이거 잘 팔려요. 민망해하고. 무지하게 팔리지. 거기도 다 박스로 사가는 거면 어저께도 똑같죠. 그리고 어제도 여전히 쿠첸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여전히 쿠첸 뭐 다 있는 거 다 어저께 확인했습니다. 그건 이제 더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다음 코너에서 하겠고요. 일단 이 코너를 진행하고 나서 우리 또 본격적인 얘기 계속 이어가도록 합니다. 네, 이분 좀 소개해 주세요. 누군지. 상발녀. 상발녀. 그렇죠. 네. 상발녀. 네, 상발녀입니다. 더 이상 카페 절대 이제 그 강한 발음을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상발녀 김유나 앵커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넥타이 색깔과 셔츠 색깔이 굉장히 예쁘시네요. 네. 지금 왔어요. 분명히 사무실에서 봤는데 이제서야 좀 여기 눈에 조명을 들어와요. 이게 받으니까. 방송이네. 자세히 아무 생각 없다 그냥 방송용 멘트 한번 날려보고 넘어가 그런 거죠 뭐. 아니에요. 근데 정말 괜찮으신데요. 색깔들이 멘트 다. 하면 이 정도 하면 알려드려야죠. 저희가 네.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다른 특정 증권사 고객이 아니라 이제 직원들 대상으로 네네네네. 하고 왔거든요. 근데 슬쩍 오더라고요. 한 명이 또 젊은 친구가 아주 젊은 친구는 아닌데 나이가 약간 있는 조금 조금 젊은 친구인데 네. 자기가 이런 말하면 그렇지만 이 방송을 본대요. 오. 네, 이 방송 네네네네. 이 방송도 보고 녹화하는 것도 뭐 팟캐스트나 유튜브에서 보는데 우리 상발녀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머, 정말요? 소개해달라고. 처음 듣는 얘기. 소개해달라고. 진짜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 그랬지 딱. 아니 왜 가로막 너 같은 주제에 우리 감히 김이랑 상발녀가 어른들이야. 너무 막지 마세요. 너무 막으면 안 돼? 아니 왜 막어? 왜 막어? 멘트라도 이 정도로 해야지.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무엇보다 넥타이 마음에 드시네. 이건 아니잖아. 뭔가 에피소드를 결합해서 네. 칭찬을 해야 한다라는 방송 많이 배워갑니다. 앵커님. 제가 배울 게 어딨어요. 이런 멘트 굉장히 좋은데 제가 따라가지 못했어요. 오늘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5가지 경제뉴스 탑5 준비했는데요. 네. 어떤 건지 먼저 헤드라인부터 보실게요.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액면 분할의 매직, 과연 국민주에 떠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기사 들어보시고요. 자, 구글이요, 온라인 쇼핑에 곧 진출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존과 전면전이 임박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국가 부도 위험 정도를 나타내는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7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한국의 대외 건전성이 견실하다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평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서 제가 지금 이 내용이 확인을 좀 안 했는데요. 지금 백화점 말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핀테크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좀 기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 FOMC 회의록 내용에 촉각이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 주간 일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뉴스.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황제주 아모레퍼시픽이 액면 분할을 통해 몸집을 줄여 증시로 돌아온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의 거래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당 300만 원이 넘는 비싼 몸값 탓에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전유물만 여겨지던 아모레퍼시픽이 국민주 반열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의 거래 대금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57.4%로 집계가 됐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개인 평균 거래 비중이 지난해 18.3%였는데요. 무려 3배가 넘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단은 개인 거래 비중의 폭발적인 증가세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그동안 얼마나 일반 투자자들이 아모레퍼시픽의 매수를 원하고 있었는지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또 분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개인들의 참여가 크게 늘어나면서요. 거래량과 거래 대금도 함께 급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들의 거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아모레퍼시픽이 과연 앞으로 국민주 자리까지 오를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동필 RBK 투자증권 투자전략팀장은요. 아모레퍼시픽이 유동성 확대라는 측면에서 액면 분할 효과를 충분히 노리고 있다라면서 아모레퍼시픽이 화장품과 중국 등 최근 증시를 이끄는 대세의 중심에 있는 상황에서 액면 분할로 개인 투자자들의 접근성까지 용이해진 만큼 향후 국민주로 등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앞서 이영현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면세점에서 정말 아모레퍼시픽 크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증시에서도 역시나 관심을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증시 호황에 쪼개서 많이 팔자 액면 분할 기업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증시를 우상향으로 보고 있다라는 어떤 반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아모레퍼시픽 이 첫 번째 뉴스를 보고 이 두 분의 앵커분께서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지 들어보도록 하죠. 저는 이제 이거는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하여튼 금요일날 강의할 때도 네. 아모레퍼시픽 얘기하러 간 건 아닌데 네. 질문이 나서 얘기를 많이 해드렸는데요. 저는 우리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딱 선명한 되고 오늘 갑자기 준비 안 되니까 하겠는데요. 하여튼 아모레퍼시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하여튼 여전히 중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지금보다 몇 배? 7배에서 많게는 10배가 지금보다도 커질 수 있다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아모레퍼시픽이 계속 1등 할 수는 없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의 관전 포인트는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장은 계속 커지거든요. 근데 점유율이 꺾일 때가 있겠죠. 근데 점유율은 지금 2년째 올라갔거든요. 점유율이 꺾이는 게 아마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의 밸류에이션은 큰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올해도 50% 이상의 이익을 증가가 났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담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개인들도 살 수 있는 수급 환경 이게 가장 크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장기적으로 사야 된다고 했는데 얼마냐 물어보더라고요. 어저께 만났어요, 어떤 분을. 네네. 어저께 비싼 점심을 하나 먹었는데 자꾸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아모레퍼시픽. 내가 얼마에 사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네네네. 내가 얼마인지도 오늘 지금 알았지 가격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냥 시장가로 사세요 그랬죠. 근데 그분 사셨으면 땡큐죠 뭐. 오늘 맞아요. 잘 가더라고요. 근데 모르죠. 근데 그분은 이제 다 샀다 팔았다 하는 분이 아니니까요. 그건 뭐 시청자 알아서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이승원 대표 어떻게 보세요? 네. 자, 완전 시장,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동안에 요커가 6호가 이제 한국 시장에 와서 1억 3,500만, 그 중에 한 6% 정도가 한국 시장에 방문하는 거죠.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화장품을 사고, 밥솥을 사고, 별거 다 사는 거고, 앞으로 2020년까지 계속 올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면세점 진짜 말 그대로 확보하지 않는 이상은 이쪽 매출이 드러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죠. 지금 그나마 좀 올라오고 있는 거 백화점 쪽 매출 올라오는 게 보게 되면 중국인들 유커에 의한 텍스 리펀드 쪽 때문에 이제 올라오고 있는 거고. 그런데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다른 화장품 이제 제조사들하고 이제 좀 다른 건 뭐냐면 다른 쪽은 이제 유커만 순수하게 기다리는 쪽이라면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그 다음에 코스맥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중국에 직접 진출을 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죠. 중국에 직접 이제 진출을 해 있다라는 게 이제 중국 유통망에 접근이 돼 있다라는 거겠고, 한국콜마하고 이제 저쪽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자체 브랜드를 한다라기보다는 이제 OEM. 네네네. 맞아요. OEM에 이제 대부분 매출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건 이제 쉽게 따라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자체 브랜드력을 기반으로
기반으로 해서 지금 그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거라 여전히 장기적으로 유효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른 화장품주들이 물론 이제 시장이 조정이 나올 때 아무래도 변동이 있겠죠. 그러면 이게 다른 종목들이 탈락이 될 때 아모레 같은 경우는 이게 같이 내려가더라도 다시 한번 고점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쪽에서는 여전히 그럴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도 추가 말씀드리면 이거죠. 저는 하여튼 이런 생각 갖고 있어요. 다들 시청자분들 이제 좀 나이가 있으면 아실 텐데요. 이게 보면 예전에 한 10년 전에 보면 다들 10년 전, 15년 전에 되면 뭐 외국 갔다 오면 저희 집사람이 얘기는 뻔하거든요. 랑콤 이런 거 사와라. 시세이도 사오라 그랬고요. 한 4, 5년 전부터 바뀌었어요. 뭘 사와? 설화수 사오라는 거거든요. 심지어 저희 어머니도 설화수 뭐 사라. 딱 여자분들은 자기 번호가 있잖아요. 그럼요. 딱 사오라는 건데요. 뻔해요. 중국도 어느 시점 되면 중국 화장품만 쓰는 거죠. 뻔해요.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산업발달 단계에 따라서 자기네 기업이 경쟁력 있으면 그 다음에 뭘 하는지 아세요? 엄청나게 국산품 쓰라 그러죠. 그리고 이제 뭐 화장품면 과세 확 올려버리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된다는 건 전 절대 없다고 보고 있어요. 다만 아직까지는 수준이 차이가 난다는 걸 제 기관이나 중사람이 얘기하니까 거기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뭐 주가는 얼마까지 갈지 모르죠. 뭐 다들 판단하시면 되겠고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달과 지금까지 변한 건 하나도 없다. 다만 개인들도 많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거에서 답을 찾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뉴스 아모레퍼시픽과 관련된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구글과 관련된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 아마존과 전면전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은 구글이 모바일 기기에서 검색한 제품을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이 구매 버튼만 누르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몇 주 내에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 백화점 등 소매 업계와 협의가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매 버튼은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마존이 장악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 시장에 구글이 완전히 뛰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구매 버튼은 구글의 쇼핑 섹션에 설치가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해서 구매를 완료하게 되는데요. 검색과 구매가 구글에서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재는 검색 후에 제품을 선택하면 판매업자 사이트로 이동을 했는데요. 검색과 구매가 따로 놓은 것을 하나로 이제 통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번거롭게 여기는 소비자들은 아예 아마존 같은 온라인 쇼핑 사이트로 직행을 했는데요. 이제 이런 점들이 좀 없어질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로써 전자상거래 시장의 큰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많은 소매업자들은 아마존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구글과 일종의 동맹을 맺어왔는데요. 구글은 소매업체 쇼핑 사이트에 소비자들을 뿌려주고 업체는 구글에 비용을 지불해왔습니다. 이제 구글이 온라인 구매까지 직접 관장하게 된다면 소매업체들은 소비자들과 중요한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소비 트렌드 자체 분석과 마케팅이 어려워지고 구글의 주문에 의존하는 신세로 전락할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 온라인 쇼핑 시장에는 아마존과 이베이라는 강력한 육식 공룡이 있습니다. 아마존에는 매달 2억 7천만 명, 그리고 이베이는 1억 5,700만 명의 사용자가 있는데요. 구글의 진출, 또 다른 차원의 얘기라고 하네요. 구글의 가세로 온라인 쇼핑 사이트의 구매파워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른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소식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핀테크가 한국에서 좀 홀드를 받고 있다. 기술과 인재를 룩셈부르크에 다 뺏길 판이다라는 소식을 준비했는데 이건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핀테크 업체들이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서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진 국가들은 기술력이 높은 한국의 핀테크 기업들을 굉장히 러브콜을 보내면서 적극 유치에 나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나 룩셈부르크는요. 체류 기간인 3일 동안 항공권과 호텔비만 있다면 모든 걸 다 해준다라고 합니다. 무슨 벤처 캐피털 미팅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관계자 면담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는데요. 룩셈부르크 말고도요. 다양한 국가들의 한국 핀테크 업체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IT 강국인 한국 핀테크 업체의 기술이 상당히 좀 우수하지만 규제에
묶여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 한국에서 고생하지 말고 본사를 옮겨서 꿈을 펼쳐봐라 라는 유치가 상당히 좀 치열하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상당 부분 핀테크 업체에서는 일단 지사를 열어놓고 상황을 지켜본 뒤 큰 문제가 없으면 업무의 상당 부분을 좀 선진국으로 이전할 계획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소식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 좀 체크해 주실 건지 이야기 좀 들어볼게요. 일단 뭐 규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규제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인 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하나의 서비스가 나오게 되면 지금 핀테크도 지금 난립에 가까운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팀원이면 팀원페이, 뭐 쿠팡이면 쿠팡, 네. 뭐 그 사이트별로 자기네 그 페이를 또 만들었어요. 사이트별로 그 사이트별로 자기네 페이를 만들고 거기다가 카카오페이에다가 네. 뭐 한국사이버결제는 또 한국사이버결제대로, 또 네. 삼성은 삼성대로, 네. 또 기존에 있던 이런 온갖 그 간편결제 그 네이버도 네이버페이하고. 네이버도 엠페이 하고 있고, 엠페이인가? 예, 그거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네이버 엠페이는 어쨌든 간에 이 사용자 행동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기 위한 이런 것들인데, 또 결국엔 지금 초기 구간이라 상당히 좀 난립이 되고 있고 제약도 많은데, 이 부분을 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좀 풀어야 되는데, 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는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 대통령도 말씀하셨잖아, 중동 가야 된다고. 그 중동 가느니 그 룩셈부르크 사람 저라면 바로 가죠. 네. 제가 그쪽 비즈니스를 안 하지만 비즈니스하는데 룩셈부르크에서 오면 너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준다. 룩셈부르크 물가 겁나 비싸지 않나요? 상관없지. 상관없이 다 고쳐준다는데 뭐. 지금 뭐 네네. 세제 중동 가느니 거기 가지. 있더라고요. 중동 가느니 거기 가지. 네네. 자기는 어디 갈 거야? 중동 가느니 거기는 가겠습니다. 같이 그러면 안 가. 근데 중동도 또 모르지. 중동은요, 네. 덥고 추워요. 아, 중동. 겨울이 밤에 엄청 추운데 거기 왜 가, 내가? 거기 또 이렇게 받으시는 분들은 제한받으. 자기는 못 가겠네. 자기는 술을 못 마셔야 되니까. 저는 뭐 거기도 술은 있겠죠. 술 못 마시지? 마시죠. 외국인들은 허용됩니다. 그래도 잘못하면 잡혀가지. 자기는 그러다 취해갖고 네. 여기저기 막 마시잖아, 그러다. 네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제한 들어오는 데를 보니까 거기 네. 어디죠? 그 버즈 칼리프 있는 그 뭐지? 몰라. 무슨 칼리프 있는 데 있잖아. 몰라. 그 제일 큰 건물 있는데 버즈 두바이. 두바이? 네, 두바이에서 이렇게 오파 들어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근데 뭐 페이가 네. 아주 세진 않은데 네. 거기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세금이 매우 낮대요. 네. 세금이 거의 없대요. 네. 그래가지고 그쪽에 이제 제한 들어오는 쪽이. 세금 뭐하러? 나라에서 네. 다 석유다 갖고 있는데 뭘 세금 비싸게 세금을 하겠지? 안 받더라고요. 그냥. 네. 그래서 그쪽에서도 이렇게 보면 IT 쪽 섹터 인력들에 대한 어떤 그 네. 러브콜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뭐 룩셈부르크도 보니까요. 네. 뭐 IT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면 세금 80% 다시 환급해 준대요. 그러면은 뭐 상당히 세제 혜택도 받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가야죠. 중동 가느니 거기 간다는 거야. 뭔지 모르지만. 룩셈부르크. 룩셈부르크 가는 거로 네. 가야죠. 예. 한 가지만 일정 좀 정리해드리고 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들 증시를 좀 보실 때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관심이 높아질 거라는 거 체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에서는 9월 미국의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의 9월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단서를 얻을 수 있는 연방은행 총재 연설에 관심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 21일 날 4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자넷 옐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연설도 22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굉장히 좀 촉각을 많이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또 경제 지표도 체크하시면서 이런 부분들 염두하시고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윤아 앵커가 고생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슈들 짚고 코너입니다. 이슈들 짚고 오늘 할 얘기가 제법 있는데 오늘 뭐부터 할까요? 네, 오늘 그 시장에서 할 얘기에 대한 쪽은 네. 저거부터 해볼까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생명 블록들이 아까 했죠. 네. 그다음에 요 이마트몰 매출, 네. 모바일 비중에 대한 쪽이 50%가 넘었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의미가 있는 그런 쪽이죠. 이마트몰에서의 매출 비중. 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트렌드 자체가 모바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승원 대표 화면 좀 잡아주세요. 네, 이마트몰 모바일 매출에 대한 급성장, 네. 이달 비중에 50%를 넘어갔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이승원 대표 화면이요. 화면을 잡아주세요. 예. 네. 이승원 대표 얼굴은 안 봐도 돼요. 화면을 잡아주세요. 네네. 네.
보게 되면은 모바일 매출이 40%를 넘어 이달 들어 처음으로 50%를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대부분 이 모바일 매출에 대한 쪽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쇼핑 쪽에서에 대한 데이터도 매출도 이쪽이 더 늘어나고 있다. 우리가 이제 라스미디어에 대한 쪽을 말씀을 드릴 때 모바일 트래픽에 대한 증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 돈도 이제 여기서 더 되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성 대표도 이마트에 장 보러 가면 그 앞에 모바일 웹으로 깔면 쿠폰 주고 뭐 이런 거 바로 하잖아요. 그 앞에서도. 근데 이제 모바일로 이마트는 안 하는데 대부분 홈쇼핑, 그러니까 쇼핑 결제를 대부분 이제 그거 말고 PC에서 안 하고. 내 말은 그 모바일로 거기서부터 유도를 하잖아. 모바일 앱으로 쿠폰을 이렇게 보여주면 바로 그거 왜 하나 모르겠어. 근데 그거 왜 하나 많이 깔고 쓰게 하고 푸시 보내려고 그러는 거지. 네, 그렇죠. 푸시 보내려고 하는 건데 뭐 푸시 보내는 다 꺼버리면 되니까. 그건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기나 그렇지. 보통 아주머니들 못 꾼다. 보통 분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모바일 쇼핑 거래액에 대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바일 쇼핑 거래액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올해 심지어 증가율이 이제 더 가팔라지는 60%대까지로 가팔라지는 이런 화면을 잡아주세요. 화면을 잡아주세요. 화면을 좀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PC 거래대금 추이를 보게 되면 이 PC 올해 이제 어떤 의미 있는 데이터 반전이 일어나냐면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PC 거래액을 추월합니다. 올해 3분기에. 그죠? 전체 거래액.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제부터는 모바일 PC 쪽으로 이제 그 마케팅하는 것보다는 모바일 마케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모바일 사용을 얼마나 더 편리하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사이트에 대한 사활이 걸어진다라는 거겠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GS 시합을 한번 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GS 시합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TV 쪽 매출은 정체입니다. 2013년도 이후로 계속해서 정체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PC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일하게 모바일 쪽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GS샵이 됐던 11번가가 됐건 어디가 됐건 간에 지금 이제 성장하고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어디다? 지금 모바일 쪽만 유일하게 그러니까 엄지족을 잡는 게 핵심이죠. 지금 뭐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은 그 트래픽 순위를 보게 되면 G마켓이 뭐 부동의 1이고 11번가 뭐 이런 쪽인데 밑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밑으로 쭉 보게 되면은 그 SSG 신세계하고 그 GS샵이 이 상위권에 좀 랭크돼 있다라는 거. 그죠? SSG.com 여기가 이제 SSG.com이고요. 여기가 SSG.com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GS샵인데 얘네들이 상위권에 랭크가 돼 있다는 얘기죠. 티켓몬스터나 이것 쪽보다도 GS샵이 위에 있다는 얘기는 트래픽 순위가 이건 상당히 좀 의미 있는 데이터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반기에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이 GS샵 이게 이제 한 4위까지 치고 올라왔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게 되면은 상당히 의미 있는 데이터들. 그래서 GS샵이라든가 SSG.com, 신세계 같은 경우도 좀 유의 있게 잘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신세계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확장 전략에 대한 쪽도 오프라인 확장 전략 플러스 알파에서 온라인하고 이마트하고 쇼핑몰을 같이 운영하면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성장의 흐름이 이제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상당히 이제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이성원 대표로 작년부터 얘기 많이 했고, 근데 이게 보면 이성원 대표는 그때 약간 뒷사람 것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보면 그래서 바로 저런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작년부터 올해까지요. 계속해서 홈쇼핑 회사들 있잖아요. 영업 비용이 늘어나는 거예요. 영업 비용이 뭐냐면 영업률이 떨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하셨지만 5,000원 결제다, 뭐 5,000원 할인이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업률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모바일을 많이 유도하는 거는 결국은 이성원 대표가 잘 아는 사람, 보통 사람도 있지만 보통 중장년 잘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한두 개 깔고 잘 안 깔는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초기에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거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나면 모바일 쿠폰이나 이런 거 깎아주게 더 차이가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훅 가는 거고 거기다 이제 모바일 결제가 들어가면 아무래도 손에 조그만 데서 하니까 결제가 어려우니 간편 결제 거기서 한 묶음으로 한 항아리 가는 그런 시스템을 보여줘야 되겠죠. 이렇게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5위 했던 게 3위 가고 3위 했던 게 1위 가려는 애 쓰는 거고 2위는 1위 뺏으려는 거고 1위는 계속 유지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같은 흐름으로 일단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역설적으로 작년 올해까지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해서 홈쇼핑 회사들이 실적이 약간 둔화되는 건 물건이 안 팔렸다기보다는 영업이익률이 줄어들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프로모션을 많이 한 거죠. 깎아주는
깎아주는 거. 그게 모바일을 통해 아까 여기 쓰신 분들이 쿠폰 5,000원 위대한 전략 이런 거 쓰신 분이 딱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PC로나 전화로 PC로 사면 뭐 10만 원 할 걸 모바일로 쓰면 바로 뭐 9만 원, 2천 원 뭐 이렇게 하니까 그만큼 8천 누군가를 깎아주는 거잖아요. 이게 뭐 메이커 뭐 파는 놈도 깎아주고 홈쇼핑 깎아주겠지만 일단 그런 관점에서 일단 시청자분들 좀 크게 봐서는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이제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 월스트리트 전에서 준비한 전문가들이 미국 경제 전망의 73% 9월 중 금리 인상 전망을 얘기하는데 이것 좀 확인해 주세요. 그 내용이 있나요? 네, 여기 있잖아요. 9월 중 인상 전망이. 네. 이건 뭐 다들 예상했던 대로 지금 보게 되면은 73%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쪽을 전망하고 있다. 9월 달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전전 이코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이번 주 뭐 그렇게 크게 우리는 이제 뭐 계속해서 9월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대다수가 지금 9월 중으로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73%가 9월 중 인상을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쪽에 이제 그 4월 달, 5월 달에 비해서 점점점 이제 그 9월 인상에 대한 쪽이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지표에 대한 쪽이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9월 인상에 대한 얘기가 단행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뒷받침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6월 인상설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뭐 6월 인상을 하려면 뭐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시그널을 주지도 않은 상황에서 6월 달에 인상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보게 되면 4월 FOMC 정례 이후 강한 호조를 보인다고 판단했던 노동시장이 완만하다로 가계 지출률이 감소로 변경되면서 경기 둔화를 인정한 바 있기 때문에 6월보다는 9월 달이 가장 이제 의미 있는 금리 인상 시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 화면 잠깐 잡아주시겠어요? 제 화면 잡아주시겠어요? 제 화면요. 이제 어떤 분이 이제 팟빵 요새 게시판에 이런 분을 써서 토달면 이런 분이요. 이번 주 산업생산가 지난 금요일 겁니다. 금요일 날 뉴욕에서 발표한 산업생산가 ISM 지수를 보면 FOMC의 9월 인상은 물 건넌 것 같은데 전지현님 다음 주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의견 업데이트 좀 변화 없다고 그랬는데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이렇게 워낙 경계도 안 좋아지니 지금 슬로우하니까 그 9월도 힘든 거 아니야? 그런 거를 또 우리 소통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 날 잊지 않고 질문을 대신해드리겠습니다. 토달면님 아셨죠? 좋은 의견 감사하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여기 보면 내일 있잖아요. 내일이요. 저희가 이제 지난 한 달 전에 한 달에 한 번씩 여의도 금융투자 포럼이라는 걸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특정 거기서 또 이번에 제가 돈 주고 한다니까 저는요. 돈 안 주면 안 가니까 저는요. 돈 주면 해서 뭐 세미나 하고 그런다니까 그거 위치나 이런 것들은 여기 올려놨거든요. 여기 팟빵이나 뭐 유튜브도 있고 여기도 있고 딱 한 종목 있으니까 여기 들어보시면 1분 11초만 들으시면 되니까요. 여기 들어보시면 어디서나 장소 나오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있고요. 다시 한번 확인드리자면 그걸 다 들으시려면 어떻게 된다? 카톡에서 친구 추가한다 그랬죠? 친구 추가해서 트리플 플러스 한국말로. 그거 친구하면 거기서 자세한 뭐 약도 보는 법이나 이런 것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여튼 관심 있으신 분들이요. 관심 있으시면 이성원 대표가 얘기한 대로 그리고 이거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일은 혹시 모르니까 지난번에 저희 7시에 했는데요. 7시 하니까 저희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왜냐면 일찍 9시 전에 자야 되는데 집에 가니까 11시 뭐 12시 되는 거야.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일은 그냥 할 수 없이 내일은 그냥 오후 4시 하겠습니다. 4시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진행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얘기 한번 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뉴 있잖아요, 뉴. 뉴에 대해서 얘기 많잖아요. 특히 작년 연말에 상장이 확 올라갈 줄 알았다가 뭘 재미없었고요. 요즘 보면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면서 다시 고점 부근 다시 돌파할지 알지만 고민되는 그런 순간이 뉴잖아요. 미디어 플렉스 가니까 가는 거죠. 그런 거 있고 그래서 뭐 화책 미디어랑 이제 작년에 투자를 받았는데 법인 맞는다 안 맞는데 곧 된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얘기 좀 있다면서요. 그게 이제 화책 미디어, 화처 미디어, 그렇죠. 화처 미디어. 창청지처 요즘에 발음을 그쪽으로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뉴가 지금 보게 되면은 저는 이제 되게 재밌었는데. 이게 무슨 유태인 의사도 아니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공시가 태양의 후예 문화산업 주식 10주를 10억 원에 취득했다. 한 주에 1억이죠. 13일 공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분율이 이제 10주인데 지분율 50%입니다. 지분율 50%가 되는 건데 지금 보게 되면 뉴가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동안에 드라마 쪽은 많이 신경을 안 썼었습니다. 근데 뉴를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뉴도 그룹을 데리고 있어요. 그룹이 뭐야? 음악하는 애들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진짜로 이제 할 줄 아는 애들, 그죠?
그 음악을 할 줄 아는 친구들을 이제 데리고 있는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쭉 보게 되면은 유가 네. 이렇게 쭉 유에 이제 그걸 보게 되면 네. 영화 쪽은 뭐 다 네. 아시고 계실 거고요. 영화는 지금 보게 되면 뭐 하는 거지 영화 이거 그다음에 영화가 5월 대가 뭐 명량 지금 하고 있는 저거죠. 그러니까 명량 어떻게 찍었나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메이킹 필름 이런 거. 그 음악 지금 보게 되면 개봉 예정작을 쭉 보게 되면은 차일드 44 그다음에 연평의 전 뭐 이렇게 지금 그 상반기에 이렇게 라인업이 지금 대기 중에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이 뮤직 쪽에도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뮤직 쪽에 아티스트가 누가 있나 봤더니 린이 있고요. 그 다음에 MC 더 맥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스위스로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완전 대세남들은 아니네. 대세는 아니지만 대세남들 아니야. 어쨌든 간에 이쪽 느낌이 많이 나죠. 그러니까 저 뭐죠? 걔네들. 벚꽃 엔딩 뭐 이런 거 부르는 애들처럼 그런 스타일의 이제 그런 뮤지션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40억 벌어서 아파트 빌딩만 사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공연 같은 경우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쉬운 거는 다 할 건 다 하고 있는데 드라마가 없었단 말이에요. 드라마 라인업이.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드라마 라인업에 대한 쪽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이제 이런 것들, 그동안에 이제 영화 했던 것들은 다 이제 그 판권을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올해 어쨌든 간에 뉴도 이렇게 싹 보게 되면 그나마 스물도 스물이 이제 한 500만 들지 않겠느냐라는데 이게 300만으로 끝났나요? 이게 스물이 얼마로 끝났나요? 몰라, 그거는 재미도 없어. 관객 수. 지금 보게 되면 500만 정도 예상했는데 300만 명으로 끝났거든요. 304만 명. 그러니까 올해 보게 되면은 그렇게 뭐 도라에몽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이렇게 뭐 특히 이제 허삼관에서 좀 되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허삼관이 이렇게 크게 히트를 못하면서 아직까지는 뉴가 이렇게 그 시장에서 이렇게 이슈가 될 만한 그런 작품을 올해는 뽑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 쪽까지 연계가 되고 화책 미디어하고 이제 화처 미디어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된다라면 이 중국 모멘텀에 대한 쪽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원래는 1분기에 이 화처미디어하고 조인트 벤처를 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화처미디어는 중국 내 드라마 제작사 1위 기업입니다. 민간 쪽에서. 그 드라마 제작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이쪽하고, 그러니까 이 드라마 제작사를 한국에서도 인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중국에서 뭐 드라마를 하거나 뭐 영화를 제작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제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도 이미 미디어플렉스는 이미 또 진행을 했죠. 그죠? 그리고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 이름도 아예 그 중국 그 법인명은 차이나 쇼박스. 그리고 미디어플렉스 이름도 이제 바꿉니다. 그래? 쇼박스로. 느낌 좋은데? 아예 쇼박스로 바꿉니다. 그래서 느낌 좋아. 나는 오리온 계열이야. 라고 아예 나는 오리온이야. 라고 이제 아예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내놓고 난 대기업의 큰 우산 아래에 있다. 그게 오리온 쪽이야, 그게? 네네, 쇼박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고 뉴는 이제 미디어플렉스 출신들이 나와서 만든 회사가 뉴죠. 롯데 계열은 뭐야, 그럼? 롯데는 롯데시네마가 따로 있죠. 근데 비상장이죠. 롯데미디어가 따로 있다.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뉴는 저는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뉴는 저는 이 의견에 60%는 동의하지만 30%는 동의 못하는 게 영화는 X다 이거예요. 영화는 올해 재미가 없어.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게 인기 쓸 때가 분위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올해는 그냥 대작이거든요. 지금 보면 지금 완전히 그 어벤져스로 잡아먹었잖아요. 어벤져스도 보내드리다 어디가 매드맥스 보러 미친 듯이 가거든요. 그래서 그 대작이 아닌 것들이 지금 약간의 했는데요. 대신에 그 화책 미디어 있잖아요. 그쪽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쪽에 중국 쪽의 비즈니스 그쪽으로 포인트를 잡으면 되겠는데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나왔을 때 우리나라 올해 영화 엄청 될 거라 그랬거든요. 영화 올해 기다린 걸 10몇 개 있다 그랬는데, 말씀하실 때 허상관 안 됐죠. 그리고 뭐 스물도 뭐 생각보다 별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기대감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지금 하여튼, 좋긴 좋아요. 좋긴 좋고, 될 거라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 역시 CJNM이 낫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선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참가하시면 좋겠어요. 하여튼, 뉴는 좋다. 저도 한번, 저도 분명히 그런 사람입니다. 다음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 메이저 리포트인데요. 오늘 리포트는 뭐 딴 거보다는 이거 하나를 좀 우리 시청자분들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좀 봐드리겠는데요. 이제 벌써 한 달에 3, 4주 전부터 이제 언론에 보면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지금 보면 이재용 부회장 신격화가 시작된 거죠, 거의. 예? 그잖아요. 1년 전에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아프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나타나면서 이제 경영을 하고 경영도 안정화되고 잘 되고 있고.
예? 그리고 갤럭시 S6도 뭐 1,000만 원, 7천만 원 이렇게 훅 가는 거, 뭐 이런 얘기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안정 속에 자기 색깔 분명히 찾아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은 또 뭐 삼성 문화재단인지 장학재단인지 뭐 그런 사회공헌재단 이런 거를 두 개의 포지션을 잡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때마다 얘기 나오는 것이 언론이나 증권사에 나오는 거는 이제 지주회사 설립. 이런 네. 것들. 그러니까 뭐 제일모직이 정점이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리고 제일모직하고 삼성생명이 어떻게 됐건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게 계속 나옵니다. 근데 나올 때마다 그룹 측에서 부인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지난주 수요일인가 화요일날에 한번 제일모직이 한번 툭 떨어진 적 있잖아요. 그 부인해갖고. 근데 이거가 보면 언론이나 증권사에서 군불대고 지금 그 기업에서는 무슨 이정 부회장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그룹의 고위층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멘트가 나오는 건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안 되고 있잖아요. 어찌됐건. 근데 다들 이제 경영권은 이 사람한테 넘어간다고 다 보지만 최종적으로 법률적으로 하는 거고 그럴 때마다 또 항상 원론적으로 하는 얘기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어요. 상속세나 이제 증여세는 법대로 내겠습니다. 법대로 내겠습니다.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명령 안에서 이거는 드리고 싶은 말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에 관해서는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누가 증권사가 무슨 삼성증권이 됐건 NH증권이 뭐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런 와중에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올해의 법안이 한 두세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큰 대한민국의 박근혜 정부 최고의 이권 사람은 누가 뭐래도 인터넷 전문은행입니다. 저는 그렇게 묻고 있어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권 그리고 허가권이 올해 2개를 빠르면 올해 안에 2개를 설립 허가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있고요. 그거에 관련된 건 이제 비대면 실명법 그리고 이제 금산분리의 완화 이런 거가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가 되겠는데요. 원샷법이라고 있다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샷법이라는 거는 술을 한 잔에 한 번에 먹는 게 아니라 영속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을 정해갖고 어떤 법률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원샷법이 뭐냐면 지주회사 설립 그리고 지배구조 변화를 위한 사업 재편, 그러니까 정확한 말로 하면 사업 재편 지원 특별법입니다. 사업 재편 지원 특별법인데 이게 보면 자회사에 있고 손재회사에 있고 등등등 뭐 있고요. 그리고 순환줄자 해소에 가는 세원 문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보면 드러난 거로 보면 대기업들 중소기업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공에서도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정경련에서 얘기하고 있고, 얼마 전에 보면 한 달 전에도 뜬금없이 상공회의상가에서 빨리 해달라는 얘기하는데요. 정부 당국에서는 이미 6월 달에까지 임시국회로 해서 법안을 내갖고 국회로 보낸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늦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업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올해 7, 8월 임시국회 내전 정기국회 통과시키자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여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에 해당되는 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 딱 두 개 있다. 실제로 보면. 이게 삼성그룹이랑 현대차그룹이에요. 순환출자는 얘가 개인적으로 막 해도 상관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자산기업이 뭐 5인가 6위 안에 그 안에 드는 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문제가. 예, 거기가 이제 핵심적인 건데 다 해결됐어요. 그 웬만한 데들은요. 해당되는데 딱 두 개가 안 되는 게 바로 삼성이랑 현대차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보면 원샷법이 되는 시점까지 이 지분에 대한 얘기는 구체적으로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레포트를 오늘 썼습니다. 이걸요. 뭐냐면요. 이 레포트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번 복잡한 법률적인 많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이걸 찍어드릴 테니까요. 알려드릴 테니까요. NH투자증권입니다. NH투자증권의 지난주 목요일인가 나온 건데 오늘 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NH투자증권 원샷법 생각보다 지연되고 있지만 하반기 최대 이슈.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이걸 제가 여기에 들어드릴게요. 이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화면에 이제 게시판에 그 뭐라 그래 채팅창에 넣어놨잖아요, 시청자분들이요. 그래서 어디서 쓴 거냐면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입니다. 투자증권이고요. 5월 13일 자료인데요. 13일 자료인데요. 이거 5월 13일인데 왜 안 된다고 하죠? 특별 안 되는 글씨 나오네. 13일. 뭐 5월 13일 보셨죠? 시청자분들 요걸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말한 건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배구조 변화를 촉진시키는 사업 지원 특별법이 논의 중이다. 예상보다 일정이 지연되고 있지만 국회 계류 중인 금융지사 개정 맞물 것 상당한 영향을 발휘할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되게 압력을 서로 얘기하는 건데요. 주목해야 할 투자포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주식 매수 청구권 완화. 당연히 뭔가 지원 합병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데, 네. 이거 좀 완전히 그냥 이재용
그 지원법, 이재용 짜웅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딱 두 개요, 두 개. 그러니까 지금 네. 보게 되면 두 그룹이에요, 안 두 되는 그룹. 데가 어디냐면은 현대가 있고 네. 방금 말씀드린 삼성이 있고 네. 한화도 또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네. 한화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밑에 보게 되면 몇 개 이제 중소 이제 작은 그룹들이 몇 개가 또 포함이 되더라고요. 네. 좀 더 포함 되죠, 근데 되기는. 이름 자체는 사업 재편 지원 특별법.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못한 애들 마지막으로 해라. 그런 거예요. 네. 좀 해주고 우리가 좀 더 봐줄 테니 하는 건데 네. 이게 뭐냐면은 방금 말씀 주신 대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삼성중공업하고 어디하고 합병하려고 그랬습니까? 엔지니어링. 삼성 엔지니어링 합병하는데 주식 매수 청구권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못하게, 그러니까 이런 주식 매수 청구권 때문에 니네들이 합병하기 어려운 거 돈 많이 들지 우리가 그런 거 봐줄게, 못하게 해줄게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또 나오는 게 뭐냐면 SK그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지배구조 개편해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도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은 야 SK증권 그거 어떻게 할 거니? 그거 팔아야 되지 않겠니? 맨날 손자회사 그 지분법상 그거 안 되지 않겠니? 네.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 보유를 완화해 주겠다. 네. 다 팔아야 돼. 원래 이제 아빠가 있고 밑에 아들이 있고 그 손자회사가 있으면 아빠가 그 손자회사를 갖다 지분을 보유할 수 없게 돼 있죠. 기존에는. 네네. 근데 이걸 허락해 주겠다는 겁니다. 네. 일정 부분에 한해서.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비계열사 주식 5% 초과를 보유하는 것도 네. 허용해 주겠다. 네. 한솔그룹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예인데요. 한솔그룹 같은 경우도 지금 지주회사로 전환되기 위해서 한솔그룹주에 대한 몇몇 기업에 대한 쪽을 또 이렇게 그 사들여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지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손자회사 공동 출자를 허용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간 금융지주사 설립으로 이거 완전히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는 아예 삼성을 위한 제도죠. 지금 화면에서 잠깐 화면을 보세요. 중간 지주사 설립으로 지주회사 체제 내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해 주겠다. 이게 뭐냐면은 삼성생명이 됐던 삼성화재가 됐던 삼성 그 생명 중심의 중간 지주회사 중간 금융 지주회사 설립이 가능하게 해줄게. 그래서 너네들 뭐 금산불 이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웠지 우리 다 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빨리 지주회사로 가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 이게 나오기 전까지는 딴 그룹은 잘 모르겠는데 삼성이 현대차 그룹은 움직일 일이 하나도 없다. 지금은 아무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 지금 엄청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기네 좋게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딱 예를 들어 나올 거라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고 국회에서 하고 이제 반대도 많아요. 야당에서 이런 것들이요. 민간단체에서 당연히 그럴 거잖아요. 한쪽 혜택을 주니까. 네. 이게 나오고 딱 법안이 만들어서 뭐 국회 이거 제가 알기로는 재경부가 거기서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정부안이 나와서 국회에 넘어갔을 때 있죠. 네. 그때부터 주식하시면 되겠다. 그때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일 거다. 네. 예, 그거에 따라서 딱 보면 나오면 이제 어느 기업이 유리한지는 저는 몰라더라도 애널리스트들 돈 받고 하는 애 그런 애들이잖아요. 네. 어느 기업이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게 나올 거라고요. 그때 하시면 되겠다. 그 전까지 나오는 건 다 덧없는 얘기다. 무슨 얘기인지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부는 여기까지 깔끔하게 말씀드리겠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일은 오후 4시입니다. 내일은 오후 4시고요. 그거 관심 있으신 분 하여튼 팟빵이나 이런데 아니면 그 카톡 그 친구 찾기 있으면 오늘 오후 중에 보내드릴 테니까 안내사항은요. 그거하고 저나 이성훈 대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